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느덧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40 중반의 여성입니다. 평범하고 원보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 요정 있는 정중한 언어를 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어느덧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40 중반의 여성입니다. 평범하지만 제법 인정받는 직장에서 저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을 법한, 하지만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제 인생의 기막힌 반전극에 대한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지만 그 끝에 찾아온 통쾌함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제 어린 시절은 따스한 햇살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건축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셨고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부족함 없이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에게 언제나 넘치는 사랑을 주셨고 저희 가족은 늘 웃음꽃 피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2살이 되던 해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가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끔찍한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대수술 후에도 몇 달을 병원에 입원해 되셨고 어린 저는 병문안을 갈 때마다 무서움과 슬픔에 북받쳐 울기만 했습니다. 하얀 병실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제게 공포 그 자체였어요. 아버지는 수많은 선에 연결된 채 꼼짝도 못하셨고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 매번 몰래 울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빠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지만 제 세상은 이미 산산조각 난 뒤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운전하는 차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움찔거리는 버릇이 생겼어요. 경적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차가운 금속성의 소리는 제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그 사고는 단순한 아픔을 넘어 제 안에 무책임한 운전에 대한 깊은 공포와 분노를 심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이후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져 음주운전 관련 사고 사례를 찾아보셨고 가끔은 악몽에 시달리며 잠꼬대로 "안 돼, 피해요" 라고 외치시곤 했어요. 저희 가족에게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더 무책임한 행동을 혐오하게 되었고 내 주변 사람들은 절대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아버지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셨고 지독한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간호하셨죠.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주셨어요. 밤샘 간호는 물론 매일 직접 재활운 등을 도우셨죠.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고 점심시간이면 손수 준비한 따뜻한 죽을 먹여드렸습니다. 저녁에는 물리치료사와 상의하며 새로운 재활 방법을 익혔고요. 굳게 담은 어머니의 입술을 보며 저 또한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네가 약해지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아버지는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가족 모두 필리핀으로 이민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한국을 떠나는 아버지는 "내 자식들은 다시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할 거다라고 몇 번이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는 사고 후 스스로를 무능한 가장이라 자책하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그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부모님은 낯선 땅 필리핀에서 밤낮 없이 노력하셨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생 끝에 결국 그곳에서 다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가지셨습니다. 필리핀으로 이민을 간 후에도 아버지는 한동안 자책감을 떨쳐내지 못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좌절감, 그리고 가족으로서 가족을 더 좋은 환경으로 데려가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지지하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현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발로 뛰셨습니다. 두 분의 헌신과 희생은 제게 깊은 감사함이자 동시에 평생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해 저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고 홀로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방감에 마냥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낯선 음식 냄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그리고 한국과는 너무 다른 생활 방식에 매일 밤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힘든 내색 없이 적응하려 애쓰셨지만 어린 저는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었죠. 사람들을 만나고 연애도 해봤지만 제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더 많다는 걸 깨닫고는 점차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신기한 유학파로만 여겼고 연애는 제 경제적 여유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꼬였어요. 몇 번 데이트를 해보면 제 부모님의 직업이나 집안 배경을 묻는 질문부터 나왔고 제가 조금이라도 돈을 쓴다 싶으면 다음 만남에서는 슬그머니 계산을 미루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어딜 가든 다 해줄 것처럼 굴지만 실제론 제대로 해준 거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았죠. 그들에 대한 실망감에 저는 결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고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회의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하고 차갑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는 것에 지쳐 있었고 제 마음속 깊이 나는 결국 혼자라는 생각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0 중반, 저는 다니던 회사의 협력사 직원으로 이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제 전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그는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프로젝트 회의를 할 때면 늘 따뜻한 차와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오 과장님, 야근하시느라 힘드시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의 작은 관심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에도 종종 안부를 물으며 연락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생겨 연인으로 발전했죠. 그의 다정함은 외로웠던 제 마음의 단비 같았습니다. 그런 피로감에 지쳐 있을 때 준호 씨는 제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따뜻함을 보여줬어요. 그가 건네는 커피 한 잔, 피곤한 저를 위한 배려심 깊은 말 한마디는 제 오랜 외로움을 녹여주었죠. 이 사람이라면 진짜 나를 이해해주겠구나 하는 착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의 품은 늘 따뜻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 외로움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푸근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아버님, 어머님 다 필리핀에 계셔서 혼자 많이 힘들었겠네. 결혼하면 나를 시어머니라 생각 말고 엄마라 생각해라. 나도 우리 아진이 널 애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따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가 모두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 왕래가 적어서인지 제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해 주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가족이라고 생각했죠. 다만 문득 시댁의 가구나 살림이 예상보다 오래되어 보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모님은 항상 같은 색의 면 블라우스를 고집하셨고 부엌 찬장 속 그릇들은 칠이 벗겨진 채였어요. 명품과는 거리가 멀고 검소하다 못해 살짝 궁색해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하지만 준호 씨는 어머니는 원래 욕심이 없어서 그래 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아주 작은 의문들이 제 마음 한구석에 씨앗처럼 심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신혼 초 남편은 필리핀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매주 영상통화를 걸어 안부를 여쭙고 필요한 물건은 없는지 살갑게 챙겼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제게 몹시 잘해주셨습니다. 시댁이 가까워서 주말마다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갈 때마다 늘 제 손에 직접 만든 반찬을 쥐어주셨죠. 아진아, 가서 이거 저녁마다 반찬으로 먹어라. 퇴근하고 오면 밥만 해놓으면 한 끼 금방 해먹을 거다. 당시에는 그저 감사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늘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들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모께 고급 스카프를 선물해드렸는데 다음번 시댁에 갔을 때 보니 스카프는 보이지 않고 동네 아는 분께 며느리가 사줬다며 자랑하며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시모께 선물했던 스카프와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중고거래 게시판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판매자는 시아버님이 아끼시던 거라고 해서 팔아요 라는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제게는 마치 며느리 돈으로 생색만 내고 다시 현금화한다는 듯한 기분 나쁜 찜찜함이 들었죠.
그때는 어머니 스타일이 아니셨나 정도로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모의 돈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결혼 후 준호 씨 월급 명세서를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저보다 연봉이 높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통장에 남는 돈이 적더라고요. 제가 한 달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해 보니 준호 씨의 월급으로는 저희 두 사람의 생활비도 빠듯하다는 계산이 나왔죠. 부모님 용돈 드리면 이 정도인가 싶었지만 뭔가 모를 불안감이 스쳤죠. 시아버지는 식사 때마다 요즘 부동산이 심상치 않다. 이번에 강남 쪽에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대출만 좀 받으면 대박이다.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마다 시모는 이 사람아 그만 좀 해 라며 제 눈치를 보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좋은 물건에 대한 대출이자가 준호 씨 월급에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남편이 효심이 깊다고만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돌멩이가 앉은 듯 찜찜했습니다. 그 찜찜함은 곧 불안으로 번졌습니다. 우리 집에도 빚이 있다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갔죠. 시어머니는 사실 옛날 시절 경제적으로 크게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겪었던 서러움이 많았고 그게 평생의 한으로 남았는지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죠. 특히 내 아들이 잘 되어야 내가 대접받는다는 식으로 아들을 성공의 도구로 여기는 삐뚤어진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왕래가 드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시모의 지독한 아들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격분하셨습니다. 아니, 당신은 무슨 반찬을 죄다 장남 앞에만 놓아둬? 나는 밥도 먹지 말라는 거야? 당신이 그러니 애들이 집에 오기 싫어하는 거야? 평소 말이 없던 시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에 저 또한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죠. 시어머니의 편애는 시누이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누이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시댁에 왔을 때 시모는 여자는 원래 직장 생활이 힘든 법이야. 시집이나 빨리 가서 애나 낳아 라고 핀잔을 주더군요. 시누이가 과거 시모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 남자한테 기대 살아야지 라며 단호히 거절당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그 후로 명절에도 시댁에 오지 않고 시아버지에게만 몰래 연락을 취하곤 했습니다. 반면 준호 씨에게는 우리 아들은 원래 섬세해서 이런 일 안 맞는데 억지로 버티고 있다며 감싸는 모습을 보고 기함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가 그 정도로 심하게 남편만 편애하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스쳤지만 설마 어머니가 아들을 더 아끼는 건 당연한 일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편애는 점차 제게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 후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친정엄마가 한국으로 오셔서 3달을 꼬박 산후조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복직을 고민하며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시모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뭐? 회사를 그만둔다고? 아니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아깝지 않니? 혹시 아이 때문이니? 그럼 내가 아이 봐줄게. 네가 낮에 봐주고 네가 퇴근해서 아이 보고 그러면 되지 않니? 시모는 제 경력 단절을 강하게 우려하며 복직을 권했습니다. 심지어 손주 봐달라는데 거절할 이유가 어딨겠어 라며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나섰죠. 저는 시모가 정말 저의 미래와 커리어를 응원한다고 생각했고 그 말을 믿고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아이가 1살이 되었을 때부터 매일 아침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출근해야 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보채면 시모는 바로 제게 전화를 걸었고 제가 회의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못하면 싸늘한 목소리로 아니다, 됐다, 이미 해결했다 며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 이유식 시간이나 낮잠 시간 같은 사소한 것까지 시모는 항상 저에게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남편도 같이 육아를 하는데도 시모는 늘 저에게만 의존했습니다. 애써 하루 종일 아이를 봐주는 시모에게 불편한 마음을 티낼 수도 없어 그저 묵묵히 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시모의 전화는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홀로 아이 사진을 보며 울 때도 많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이를 돌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다행히 아이가 2돌이 되었을 때 직장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모의 육아 간섭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부모님과도 다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4살이 되었을 때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1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가 갑작스러운 경기 불황으로 폐업하게 된 겁니다. 둘째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남편에겐 전혀 티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보, 우리 둘째 태어날 때 딱 맞춰 쉴 수 있네. 당신한테도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 라며 그를 다독이며 임신 막달을 보냈습니다. 둘째는 예쁜 딸아이였습니다. 출산 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냈지만 더 길게 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아이들을 다 재우고 야식을 맡고 있는데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력서 여기저기 넣어봤는데 솔직히 생각보다 연락이 안 오네. 우리 수진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만 내가 돌보는 건 어떻게 생각? 당신은 지금 직급도 높고 연봉도 좋은데 여기서 더 쉬다간 경쟁에서 밀려날까봐 빨리 복직하고 싶어 했잖아. 이번엔 그냥 내가 우리 애들 돌볼게. 당신도 좀 마음 편히 놓고 일할 수 있지 않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고맙다는 생각까지 하며 6개월 만에 복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고 남편은 아이들을 돌보며 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터무니없는 씀씀이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외벌이가 되니 제 월급으로만 생활해야 했기에 아껴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남편은 아낄 줄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제 어깨 위에는 수십, 수백 킬로그램의 생활비라는 짐이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가계부를 쓰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한 달 생활비를 꼼꼼히 체크하고 아이들 학원비와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나면 통장은 늘 마이너스였죠.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현관문 앞에 무슨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유모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 싶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이들 용품으로 온갖 택배 박스가 쌓여 있었죠. 제가 너무 놀라자 남편은 엄청 뿌듯한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여보, 우리 애들 장난감이랑 아까 들어오면서 봤어? 수진이 유모차랑 오늘 도착했어. 엄청 멋있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더라. 딱 봐도 고급스럽고 멋지지 않아? 그럼 아까 그 문 앞에 있던 게 우리 유모차라고? 아니, 언제 유모차를 샀어? 우진이 어릴 때 쓰던 거 그냥 쓰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저건 얼만데? 아, 우진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여자아인데 어떻게든 예쁜 걸로 해줘야지. 성별이 다르잖아. 뭐 금액은 좀 비싸긴 한데 그만큼 값어치를 해. 애들 머리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서스펜서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쿠션도 엄청 좋아. 그래서 얼만데? 아, 저거 원래 500만 원 넘는데 내가 할인을 받아가지고 그것보다 싸게 샀어. 완전 잘 샀다니까. 뭐? 500만 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500만 원이 껌값도 아니고 그 큰 돈을 유모차 사는데 떡하니 쓰다니요. 그렇다고 저희가 엄청 넉넉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외벌이로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렇게 돈을 써버린 걸 보고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유모차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제 피땀 눈물로 번 돈이 남편의 무책임과 헛된 욕망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상징처럼 느껴졌죠. 온 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처구니 없어 하자 저보다 더 화가 난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비싼 유모차를 샀다는 얘기에 아이들한테는 아끼지 말아야지 라며 오히려 준호 씨를 두둔했어요. 며느리 돈으로 손주 물건을 사는 건 아깝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당신 뭐야? 내가 뭐 나 좋다고 샀어? 저거 다 우리 애들 좋다고 산 거잖아. 근데 표정이 뭐냐고. 진짜 서운하다 서운해. 다 좋아. 애들 위해서 샀다는 거 다 좋다고. 근데 우리가 뭐 부자야? 우리한테 500만 원이면 한 달, 아니 두세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야. 근데 그걸 유모차를 산다고? 어떻게 당신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쓰기는 당신이 애들 육아할 때 비용은 편하게 쓰라고 해놓고선 왜 그렇게 말해. 아휴, 이래서 가정주부로 살면 무시당한다는 게 이 말이구나.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렇게 토라져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남편은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저와 대화도 하지 않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퇴근하고 집에 와도 밥 한 번 제대로 먹은 적도 없고 빨래도 자기 것만 쏙 빼서 하더군요. 정말 유치한 기싸움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걸 시모는 항상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싸우고서 며칠만 얘기하지 않으면 바로 시모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저를 떠봤죠. 얘 애미야, 집에 무슨 일은 없고? 하도 네가 바쁘다고 전화를 안 하는 통에 내가 했다. 그래, 별일은 없니? 어머님, 제가 요즘 바빠서요. 아, 집에 와야 별일 없죠.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엔 준호 목소리가 영 아니던데 너희 혹시 싸운 거 아니니? 네? 아, 아니에요. 싸우다니요. 내가 보니까 싸운 게 분명한데 뭘. 내가 그런 것도 눈치 빨라서 잘 알아. 왜? 아, 왜 싸운 건데? 설마 너도 준호한테 생활비 가지고 뭐라고 하기라도 한 거니? 예? 밖에서 돈 번다고 유세 떨면 안 되는 거 몰라? 그거 밖에 나가서 다들 손가락질 한다. 에? 더군다나 남자가 자기 포기하고 애까지 보는데 잘한다 해주지 못할 망정 잔소리 바가지 긁으면 밖으로 도는 거야. 저는 시모가 딱 얘기를 하자마자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왜 싸웠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늘 듣고 있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다 알고서 전화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모르는 척 저에게 어른으로서 충고 한마디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아들에게 져달라는 소리를 하려고 애둘러서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의 속셈을 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더는 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게 처음도 아니었고 그 전부터 남편이랑 싸우기만 하면 며칠 내로 시모가 전화와서 은근히 저를 타박하곤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러시는 걸 보니 한숨만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남편이 뭘 샀는지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유모차를 무려 500만 원이나 주고 샀어요. 그게 말이 돼요? 저희 지금 저만 일하고 있는데요. 예? 너 말투가 섭섭하게 한다. 우리 준호 원래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나가는 회사 다니던 앤데 어쩔 수 없이 일 쉬는 거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면 좋은 곳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어. 하지만 준호가 너 생각해서 양보하고 애들 키워주는 건데 고작 그 500만 원 가지고 그래야 되겠어? 어머님, 그 500만 원이면 저희 몇 달을 먹고 살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밖에서 쓰잘데기 없이 쓴 것도 아니고 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니? 이번엔 내가 보기엔 네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너 그렇게 고집 피우면 우리 애 마음 돌아서 어쩌려고 그래. 얼른 네가 가서 사과해. 아마 시모는 남편이 돈을 훔쳤다고 해도 남편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며 편을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시모는 객관적인 판단조차 하지 않았죠. 시모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 마음은 더 오래 아팠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기게도 월급날이 다가오자 또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저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또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진짜 화가 많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털어놓을 때면 엄청 웃을 때가 많았습니다. 친한 친구는 옛날 아버지들이 하던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깔깔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며 부부 사이 고민은 서로 잘 대화를 해서 조절해야 하는 거라며 조언을 해주더군요. 친구의 조언을 듣고서 남편과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 저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뭐가 됐든 서로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하면서 서운한 것도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보, 솔직히 나 요즘 당신이 내가 돈 얼마나 쓰나 감시하는 것 같아. 난 살림도 해야 하는데 양파 하나 사는 것도 다 눈치 보인다니까. 당신 입장에선 눈치 안 준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난 아니야. 눈치가 얼마나 보인다고. 그래, 난 당신이 그렇게 눈치 보는 줄 몰랐지.
아무튼 당신도 크게 돈 쓸 땐 얘기해줘. 그것만 잘해주면 나 정말 당신한테 생활비 가지고 더는 뭐라고 안 할게. 진짜지? 당신 나랑 약속한 거다. 정말 생활비 가지고 뭐라 하기 없기야. 그렇게 저는 남편과 서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진짜 남편은 열심히 살림도 하고 아이들도 잘 돌봤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면서 잔소리하는 걸 줄이기로 마음을 먹었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믿어보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나도 저 사람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잘 지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 정말로 바깥을도 잘 풀리더라고요. 어느새 제 일이 인정을 받아 저는 팀장이라는 직급도 달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말 보너스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바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기쁨을 남편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죠. 여보, 나 오늘 이번 연말 보너스 정말 많이 들어왔어. 저번에 프로젝트 잘 성공시켰다고 이번에 진짜 두둑이 받은 거야. 이걸로 우리 뭐 할까? 나 이번엔 사고 싶었던 코트 사도 되겠지? 내 거 사는 김에 당신 외투도 사고 그러자. 우리 애들 겨울옷도 실컷 사고 말이야. 아니다. 우리 휴가 갈 때 해외여행 갔다 올까? 애들 어려서 그동안 못 가봤잖아. 보너스 가지고 이따가 해외여행 가는 거 어때? 당신 저번에 가고 싶다던 곳 있지 않았어? 저는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것저것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계획을 다 듣고선 더 신나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너스 이야기를 듣자마자 준호 씨의 눈빛이 순간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쁨보다는 마치 오래된 빚을 갚을 기회를 잡았다는 듯한 미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집에 냉장고 좀 사드리는 거 어때? 우리 집 냉장고 고장나서 고치든지 새로 사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 부담스럽다고 그냥 대충 쓰시겠다잖아. 부모님 위해서 이번엔 그러는 게 어때? 냉장고? 아, 시댁에 냉장고가 고장났구나. 그럼 시댁 냉장고 사드리고 남은 걸로 우리 쓸 거 쓰면 되지 뭐. 아니, 당신 보너스 보니까 냉장고 사면 딱 끝나겠던데 뭘. 엄마가 안 그래도 전에 받으신 거 있는데 그게 딱 그 금액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더 좋은 건 너무 비싸고. 이참에 효도한다 치고 그거 사드리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냉장고가 뭐 얼마나 한다고 이번 보너스를 다 써야 하는 건데. 아, 내가 당신한테 안 보여줬었구나. 자, 이거 한번 봐봐. 엄마가 사이즈도 딱이라고 이거 사고 싶어 하셨어. 남편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냉장고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진짜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이 붙은 정말로 비싼 냉장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떡하니 시댁에 사주자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죠. 안 돼. 우리 지금껏 얼마나 빠듯하게 살았어. 애들 옷도 죄다 다른 사람 옷들 물려있고 제대로 한번 사준 적도 없잖아. 이번엔 그냥 우리 애들 옷도 사고 그러자. 시댁엔 좀 그것보다 저렴한 걸로 사드리면 되잖아. 그런 게 어딨어. 살림하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걸 사야지. 엄마가 이게 좋대. 당신 보너스 받았다고 이미 다 얘기해놨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뭐라고? 이미 얘기를 다 해놨다고?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아니, 내 보너스를 왜 당신이 멋대로 시댁에 얘기를 해? 뭐? 내 보너스?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데 당신 커리어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애들 돌보는 거 생각도 안 해? 근데 내 보너스?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서운해. 그래, 당신 항상 잘났다고만 생각하지. 알았어. 애들, 그럼 당신이 봐. 나 없이 얼마나 애들 잘 볼 수 있나. 야, 나 이준호야, 이준호. 명문대학교 나온 이준호라고. 근데 내가 우리 애들 위해서 이렇게 참고 사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뭐? 야, 나도 더 이상이 더럽고 치사해서 안 참아. 더 이상 주부 노력 그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그날 저와 남편은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이 희생했다는 말에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 자존심을 위해 굳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정말로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둘째를 낳을 때 쉰 건 맞지만 그 후로 취직을 하려고 했던 곳에선 전부 남편 스스로의 의지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였거든요.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은 타의에 의해서 일을 못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안 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상사가 자꾸만 구박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월급이 짜다며 하루도 안 돼 그만두고, 세 번째는 자꾸 직원들이 자기를 험담하는 것 같다며 그만두고, 그러면서 정말 여러 번 직장을 그만뒀었는데 마치 제가 남편의 발목을 잡아 아이를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철저한 가면극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제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사회생활은 그에게 녹록지 않았나 봅니다. 작은 좌절에도 쉽게 무너졌고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시모의 과도한 사랑과 내 아들은 특별하다는 식의 맹목적인 믿음이 준호 씨를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 뒤를 봐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의 통장 기록을 확인하면서 시댁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몇 년 전부터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해왔고 그 대출 이자를 남편이 실직 전부터 그의 월급으로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보, 이번 달 이자가 또 밀렸다는데 어쩌면 좋니? 네 아버지가 요즘 잠을 못 주무셔. 시모가 준호 씨에게 거의 매일 전화해서 이자 납부를 압박하는 통화 내용을 제가 우연히 들었던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던 거죠. 준호 씨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좌괴감과 시모의 끈질긴 압박 사이에서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갔지만 그때는 그의 고통이 시댁의 골마 터진 문제 때문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보너스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의 눈이 번뜩였던 것도 마치 그 돈이 시한폭탄 같은 시댁 빚을 막을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그 돈으로 시댁을 구원할 수 있다거나 최소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절박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뒤 며칠 후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문자가 계속 띠링띠링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올 문자가 없는데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어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명품 가방 3천만 원, 명품 시계 2천만 원 이렇게 결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합이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저는 제 카드가 도난당했나 싶어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회의 중인데 휴대전화가 진동으로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잠시 틈을 내 확인해보니 55 백화점 명품관 결제 3천만 원, 55 명품시계 2천만 원 등 눈을 의심케 하는 문자 알림이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내가 해킹당했나 싶어 바로 카드사에 신고를 했어요. 카드사 상담원은 고객님, 방금 명동 555 백화점에서 고액의 결제자 있었습니다. 본인 사용이 맞으신가요? 라고 물었고 저는 아니요, 저 지금 회사예요. 사용 정지해주세요. 라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얼마 안 돼 시모한테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시모의 목소리는 마치 큰 성공이라도 거둔 듯 의기양양했습니다. 아진이니? 왜 전화를 갑자기 끊고 그래? 명색이 내 아들 카드인데 말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카드 정지시킨 게 혹시?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너한테 얘기 안 했니? 이거 카드 준호가 나한테 줬어. 오늘 가서 편하게 쓰라고 말이다. 솔직히 난 더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래도 난 너 생각해서 그만 산 거야, 이 사람아. 어머님한테 카드를 줬다고요? 제 카드를요? 그래. 네 카드가 우리 아들 카드고 우리 아들 카드가 내 카드 아니겠어? 이제 가족인데 무슨 네 거 내 거가 어딨니? 그나저나 너 보너스 많이 받았다던데? 아가, 내년에도 일 열심히 해서 그 보너스 많이 받아라. 카드는 네가 모르고 정지한 것 같구나.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해야지. 아무튼 나한테 카드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럴 때 생색 좀 내라. 네 돈이 내 돈이지. 5천 긁었다. 네, 아주 펑펑 쓰세요. 저는 시모가 그토록 뻔뻔하게 말하는 것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자랑하더군요.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 속에는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아들 엄마답지. 이렇게라도 하면 아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삐뚤어진 집착이 엿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 5천만 원이 그녀에게는 단순히 명품 구매를 넘어 자신의 권력과 아들을 지탱해줄 마지막 동화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시모는 돈을 잃는 것에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고 특히 아파트 대출 이자를 메우는 것에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그 불안감이 그녀를 이렇게 몰아세웠던 것일까요? 그리고 시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끊겨버린 전화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결혼할 때도 시댁에선 땡전 한 푼 보태준 게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돈을 많이 해주셨고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 신혼살림을 차린 것이었어요. 심지어 모은 돈 지분도 제가 거의 70%에 남편은 30% 정도였어요. 그런 와중에 솔직히 저희 집이야 필리핀에 다 계시고 시댁은 여기 가까이서 살고 있으니 용돈이고 뭐고 더 챙겨드렸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끊임없이 더 바라기만을 요구하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보면서 참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진짜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들만 아니었다면 바로 당장 냉정하게 끊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애들이 있으니 제가 조금 더 심사숙고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도 채 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제가 잡고 있던 마음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건 바로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까지 낸 것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봐야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텐데 남편은 그때 다툼 이후로 집을 나가선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2달 후에 딱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죠. 여보, 나 이거 합의 못하면 진짜 감방 들어갈 수도 있어. 피해자하고 합의 봐야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줘. 내가 진짜 원래 사고 같은 거 잘 안 내는데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랑 싸워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사고 난 거야. 이건 당신 탓도 좀 있으니까 얼른 와서 이것 좀 해결해줘. 진짜 기가 차서 정말 이제 하다 음주운전을 해? 야, 네가 진짜 사람이니? 내가 네 그 꼴랑 자존심 하나 지켜주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노력을 했는데 넌 끝까지 내 마지막 남은 마음마저 뚝딱 끊어버리냐? 됐고, 네가 감방을 가든지 말든지 이젠 상관없을 것 같아. 우리 그냥 이혼해. 이혼?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그럼 우리 애들을 어쩌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반성할게. 엄마한테도 그거 다 환불하라고 할 테니까 좀 그만하자. 그만해? 뭘 그만해.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가 일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회사란 회사는 다 그만둬 놓고선 뭐 애들 돌보느라 자기를 희생해? 웃기지도 않네. 정말. 거기다가 돈 좀 아끼라고 했더니 애들 거 사느라 쓴 건데 자기 마음을 안 알아준다고? 야, 애들이 네가 산 옷을 어떻게 입냐? 어른 옷을 어떻게 입냐고. 옷장 한 구석에 처박혀서 내가 볼까 말까 숨겨둔 거 모를 줄 알아? 사람이 모르는 척하고 지나치면 양심이라도 있던가? 어떻게 끝까지 뻔뻔하게 그따위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혼하자니까 또 애들 핑계를 대? 사람이야? 네가 아빠냐고? 너 같은 아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정말 끝까지 뻔뻔한 이 사람,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며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다 접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그전까지만 해도 뭐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부모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야 뭐 들 수 있으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은 솔직히 다른 얘기 아닌가요? 하물며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음주운전 사고로 진짜 크게 다칠 뻔한 일이 있었고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게 남편이었는데 그딴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린 트라우마를 그는 철저히 무시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잘못을 넘어선 저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인내와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죠. 밤새도록 눈물만 흘렸습니다. 혹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달라질까 하는 미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서 진정한 반성보다는 그저 지금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비겁함이 보였을 때 그 작은 기대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냉정하게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떨리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죠. 아마 제 감정은 이미 죽어 있었나 봅니다. 우리 그냥 이혼해.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오랜 족쇄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과 함께 동시에
너무나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은 피를 말리는 싸움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애썼고, 시모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소송을 해? 우리 아들이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너 덕분인데 배은망덕하게 배신을 하냐? 배신이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뻔히 아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거 아시면서도 내내 아들 두둔하신 게 누구신데요? 그렇게 잘난 아들 왜 일하라고 옆에서 안 보치셨어요? 네? 희생이고 나발이고 그 사람은 희생한 적 없는 사람이에요. 희생을 아는 사람이 음주운전까지 해요? 애 아빠라는 사람이 그딴 짓을 하냐고요. 그거야 사람이 좀 속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넌 너무 그렇게 냉정하게 딱 잘라서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제가 하는 건 냉정한 거고 남편이 하는 짓은 다 희생이랍니까? 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미 남편이랑도 끝났고 이제 남이라고요.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마세요.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라는 확신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질 것임을 직감했으니까요. 결국 법원에선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과 이혼이 결정되고 애들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야 백수고 저는 일정한 소득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할 때도 저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분할이 가능했고요. 애초에 남편이 가지고 온 것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일을 해서 재산에 기여한 바도 거의 없고 오히려 사치하며 탕진한 것만 가득했으니 분할을 제대로 한다면 제가 대부분 가지고 오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재산 분할까지 깔끔하게 끝내고서 저는 남편과 인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음주운전 사건 초범이기도 했고 시댁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금도 좀 도와준 모양이더라고요. 합의해서 사건이 잘 끝났다면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제야 후회하며 얘기하는 전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보, 나 사건 잘 마무리했어. 나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 내가 얼마나 나쁜 행동했는지 다 알게 됐다고. 정말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하면 안 될까? 나 다시 당신이랑 잘 살고 싶어.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할 건데. 이미 당신한테 내가 수십 번의 기회를 줬어. 나라고 뭐 안 참은 줄 알아? 왜? 당신 희생했다며? 그 희생 안 하게 해준다는데 무슨 걱정이야. 똑똑하신 이준호 씨, 알아서 잘 사세요. 그리고 애들 양육비는 제발 꼭 좀 보내주시고요. 여보, 왜 그래? 나 진짜 앞으로는 잘할게. 우리 애들 아직 손 많이 갈 때잖아. 내가 애들도 설갑게 돌보고 취업하면 일도 하면서 가정에 충실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 됐습니다. 전 그쪽이랑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제 인생에서 당신만 빠져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제발 빠져주시겠어요? 애들 일 아니면 당신이랑은 연락하고 싶은 마음 1g도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사적인 연락하지 마. 그리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댁 집안에 빨간 압류딱지가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명품 쇼핑으로 5천만 원을 긁었던 그 돈이 알고 보니 시댁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상가 건물에 걸려있던 대출금 연체이자를 막기 위해 썼어야 할 돈이었던 겁니다. 시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하셨고 그 이자를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부 보태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혼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후 이자 납부가 밀리기 시작했고 시모는 제가 보너스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돈으로 급한 불을 끄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던 겁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써버린 시모와 그런 시모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남편의 무지가 합쳐져 결국 시댁은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출근길 제가 매일 지나던 시댁 건물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선명한 빨간색 압류딱지가 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 5천만 원을 명품에 탕진한 시모의 얼굴과 그 압류딱지가 섬뜩하게 오버랩되는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빨간 딱지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모의 탐욕과 남편의 무능, 그리고 제가 잃어버렸던 시간의 증거 같았습니다. 동시에 저의 희생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들의 바닥없는 욕심에 대한 냉정한 심판이었죠.
시모는 나중에 제게 전화를 걸어 시동생은 차갑게 결국 올 것이 왔다며 전화를 끊었고 시누이는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시누이는 과거 시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단호히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시댁의 몰락에 대해 오히려 냉담하게 반응한 것이죠. 시동생 또한 시모가 자신에게는 항상 돈을 아끼고 장남에게만 몰아줬던 것에 대한 해묵은 불만이 폭발한 듯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언제부터 저렇게 강압적이었을까 하며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잠시 응시했던 제 기억은 아마 시아버님도 시모의 기세에 놀려왔던 무력한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라는 이준호는 시댁으로 들어간 뒤에도 여전히 술만 마시고 빈둥거리며 시모의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오죽하면 시모가 제게 맨날 허구한 달 술만 마시고 일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한다.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지만 아주 내 아들 때문에 죽겠다며 괴로워하더군요. 한 번은 술에 취해 시댁 가구를 보수는 등 난동을 부려 시모가 경찰을 부를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거 준호 씨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몇 번의 재취업 시도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곳이 없다며 불평만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허울만 남은 채 현실을 외면하는 그의 비참함은 사회적으로도 낙인 찍힌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 할 땐 언제고 이세와 저더러 다시 데리고 가라고 소리치는 전 시모의 마지막 말이 어찌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했으면서 정말 그 실체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듯 했죠. 시원했지만 동시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제가 모든 것을 걸었던 관계의 마지막이 이렇게 초라하다는 사실에 그저 허탈할 뿐이었죠. 제가 이혼을 한 후로 사실 저희 엄마가 자주 한국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오셔서 애들도 봐주시고 제가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게 살림도 해주신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저 미안할 따름이네요. 부모님께서는 한국 생활 어느 정도 했으니 이젠 필리핀으로 오라고 하시지만 솔직히 저는 한국인으로서 여기에 남아 저희 애들을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답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저는 제 아들, 딸에게 제 모든 사랑을 주면서 건강하게 잘 키워보려고요. 부모님께도 이젠 효도하면서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매주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고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댁을 방문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조만간 필리핀으로 부모님과의 가족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제가 이혼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네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다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조건 없는 지지와 사랑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세상은 만만치 않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쉴 때도 있습니다. 문득 명절에 친정 부모님 없이 혼자라는 쓸쓸함을 느낄 때도 있죠. 때로는 사회적인 시선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혼한 여자, 애 둘 딸린 엄마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 듯한 기분에 가슴이 먹먹해질 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거나 학부모 모임에서 은근히 소외되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사랑스러운 두 아이와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믿는 힘이 생겼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항상 일을 할 때면 슬럼프가 딱 올 때가 있어요. 일이 진짜 잘 풀릴 땐 그냥 손만 대도 술술 풀리는데 슬럼프가 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엔 그런 시기엔 더 아등바등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오면 오히려 푹 쉬어버리곤 해요. 며칠 그렇게 푹 쉬다 보면 머릿속도 맑아지고 몸 컨디션도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슬럼프도 나아지기도 한답니다.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슬럼프를 겪고 계시다면 한번 과감하게 휴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게 슬럼프는 멈춰서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돌아보게 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거나 누군가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주말마다 근교로 여행을 가거나 제가 배우고 싶었던 그림 수업을 들으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그것이 곧 제 일과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돈이나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직함, 책임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남편과 시댁처럼 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키워낼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역시 오 과장님은 다르다, 대단하다 같은 동료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이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인생의 다음 장은 오직 저와 아이들의 미소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저는 더 단단해지고 더 행복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길은 정말 길겠지만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교훈 삼아 더 좋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낼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좀 더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들 행복하세요.